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풍에 대해서 해외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 가상화폐가 크게 주목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올 들어 가격이 1000%나 뛰어올랐고요. 이제는 제도권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사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 주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 투자 광풍에 대해서 연구원님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래 연구원. 네.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큰 손이라며요. 저도 가끔씩 블룸버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언급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 거래소가 네. 1일 기준,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할 때가 종종 있을 만큼 상당히 이것도 뜨겁습니다. 세계 1등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1등이 누구냐라고 하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전체 외화 거래 비중은 일본이 엔화가 현재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일본이 훨씬 뜨거운 시장이고요. 그럼 왜 우리나라 거래소가 1등으로 올라오느냐? 모든 암호화폐의 거래는 비트코인으로 환산해서 거래량을 체크를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코인들의 거래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1등 거래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아 네네. 공동대표님. 네.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비트코인 얘기하실 때 네.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일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문을 닫았었잖아요. 정확하게는 엔화 거래소는 아니었고요. US 달러와 비트코인 거래소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위치가 도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지금 있는 건가요? 일본에 새로 이제 엔화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새로 생겨난 거고. 네. 일본 정부가 대단한 게 마운트 곡스가 도쿄에서 그렇게 엄청난 횡령과 뭐 잘못한 뭐 해킹 이런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되게 담대하고 진취적인 규제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혁신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제가 이런 걸 얘기했더니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서 깜짝 놀랐냐면 일본이 원래 금융이 우리나라보다 후진적이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Are you serious? 뭐 이렇게 근데 진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이 우리보다 후진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후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이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네. 이런 쪽에서 보니까 일본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데 인터넷 뱅크도 저희보다 먼저 하고 통신사의 금융거래도 먼저 거래하고 그 제도권 내의 금융에서 보면은요 거기가 훨씬 더 규제가 많고 훨씬 그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 금융실명제도 못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일 때는 또 진취적이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진취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뭐죠? 타라 입고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타라 입고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구라파를 먼저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기술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게 일본의 그 지난 100년의 선진화를 이끈 제일 본질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쯤으로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이 들었다. 근데 이제 한국이 비중이 많지만 저는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요. 한국에 우려되는 거는 경제 규모보다 암호화폐 거래가 많다라는 그런 평면적인 사실보다는 그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급률도 경제 규모보다 높고 경제 규모보다 반도체 장악력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백본 인프라도 더 좋고 인터넷 사용률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새롭게 나오는 약간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잡주라고 부를 만한 잡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투기적이고 더 변동성 큰데 유독 많이 몰려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거래량은 얼마 안 되는데 한때 비트코인 캐시 거래량은 전 세계 30% 40% 이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끌어올리고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우려되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뭐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은요. ICO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초기 단계 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ICO 단계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주고요. 내가 백서를 공개해서 내 아이디어가 뭔지, 내 토큰 세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개를 하고 나서 정해진 날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ICO는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행된 토큰들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김진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주 거래하듯이 매일 변동성 크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CO는 규제하는데 이거는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약간 맞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ICO를 좀 풀어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광풍이 우리나라에서 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억눌렸던 뭔가 응어리가 패러다임 변화로서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ICO 단계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나 뭔가 잡주, 뭔가 오픈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돈 좀 넣어봐서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비트페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그런 자그마한 것들만 노려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와전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 기준으로도 러프하게 원화가 한 10% 남짓하고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 우리 원화가 한 1.45% 비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실물 거래보다 10배가 넘는 이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당국이 뭔가를 정의를 빨리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부작용이 크겠지만 순기능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겠죠.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의욕이 높다라고 또 저는 역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한번 끝장 파보자. 말씀하신 대로 뭐 전 재산을 걸고 무리한 베팅을 하면 문제지만 정말 내가 좀 일부 분산 투자를 해서 어떤 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코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패턴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것도 있고 이게 IT잖아요, 결국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에 관해서는 좀 국가 규모와 인구 수보다 훨씬 좀 폭발적으로 신기술에 굉장히 호응이 빠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작전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해외에 이 코인을 발행하는 이 곳들도 이 대한민국은 IT의 테스트베드라는 인식이 강해요. 네. 소프트웨어도 처음 나오면 그냥 뿌려서 써보게 하는 게임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출시. 또 이 새로운 이제 베타 버전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출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새로운 가상화폐의 베타 버전도 한국에 좀 뿌려보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정도로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다양한 곳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남아 있는 건데 이 개미 투자자들이 출혈을 너무 하지만 않는다면 적정선에서는 이것도 괜찮은 다이나믹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같으면요.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 같으면 한 돈 10,000원 넣고요. 그냥 로또 샀다. 그렇죠. 로또도 사는데. 그렇죠. 로또는요 사고 나면 안 맞으면 그냥 휴지예요. 근데 이거는 안 맞아도 사람 본전도 건질 수 있고. 근데 맞으면 한 100만 배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넣고. 근데 비트코인은 10,000원 넣고 100만 배 맞을 것 같지는 않거든. 많이 올랐으니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것도 변동성도 심하고. 근데 수익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래와 투자에 대해서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IC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닷컴 버블 당시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인터넷 세상에 튀어나왔습니다. 뭐가 가능한지 몰랐는데 정말 쓸데없는 웹페이지도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위대한 공룡 기업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의 상황에서 한국은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워낙에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ICO를 해보면 여기에 참여해보면 아이디어가 더 다양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 장려책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토큰 발행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젊은 층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는 계속 장려할 필요도 사실은 있다. 이거를 거래에서 사고 팔고 개념이 아니고요. 토큰 세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는 일종의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용권을 사는 것이기도 하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로서 나도 이 토큰을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가치가 올라가면 나도 이용하는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취적으로 좀 자극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라별로 그 지금 그 제도권 내로 지금 막 진입시키는 나라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직 막아버리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렇죠. 막아버리는 나라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한국이 지금 은메달입니다. 아, 막아버리는 나라에 거래는 세계에서 1등이라는데요. 네. 아, 미치겠네. 그게 우리나라의 좀 이중적인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기질은 도전 정신하고 모험성이 굉장히 넘치는데 굉장히 강하죠. 국가의 규제는 가장 보수적인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가 미스매치가 되면 결국은 이게 보호라는 의미에서의 뭐 어떤 이 순기능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 전체의 새로운 이제 기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맥락을 이해하겠어요. 시장이 투명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성장기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막아버리면서 지금 최근에 한번 빗썸 사태 같은 거 저는 소송 관심 있게 보는데 1시간여가 다운되는 바람에 너무 폭증해서 그 시간 동안의 급등락의 차이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보유자들이 자 이거 배상해라.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그 보증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민사 소송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국가가 이 소송을 보고 어떤 제도를 최소한 마련해야 되는지를 학습해야 되는 최초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해결 못하면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시장이 대혼란으로 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의 비트코인 이렇게 광풍이 유독 더 심한 게 그 정부가 좀 아까 은메달이라고 그러셨지만 규제를 하면서 더 이렇게 광풍이 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들고 해외 나가서 살려고 하다 걸리는 사례도 생기고 뭐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 한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일단은 뭐 아이러니하게 가격과 버블을 잡으려고 규제를 하면 더 커지는 게 더 버블이고 가격이죠. 그게 속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빨리 정부 당국이 뭔가 정의를 내리라는 것처럼 독촉을 하는 입장이니까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국의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체력보다 워낙 커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뭔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ICO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창업, 그다음에 벤처, 스마트 팩토리를 연결한 여러 가지들을 부스팅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템이 있어서 은행 가서 돈을 끌려고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담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가 아니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ICO 시스템은 우리가 진짜 실리콘밸리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합법화를 좀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ICO를 합법화한다는 그 어쨌든 그 그걸 풀어준다는 개념 자체는 이미 이거는 이제 투자 자산처럼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버 더 카운터 시장을 그 활성화시켜라. 우리도 정크펀드 시장이나 페니스탁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라 이런 얘기처럼 지금 들리거든. 아마 제가 좀 구세대 아닌가 싶긴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있는 거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것이 팩시밀리냐 아니면 무슨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냐 뭐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런 데다 비유 안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은 인터넷인 거고. 네네네. 인터넷 혁명의 시기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주식 발행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를 하는데 코인 발행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존하는 대기업들만 이걸 검토해야 하는 것이냐. 스타트업들은 실체도 아직 만들지 않은 이 코딩을 들고 어디를 가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김 대표님, 우리가 ICO를 투자하는 걸 지금 정부가 허용을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의 무슨 테크노밸리 이런 데에서 누군가 새로운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놓는 것도 지금 안 되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비탈릭 부테린이 한국인이면 지금 그걸 이더리움 같은 걸 못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연구위원 말씀처럼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제였죠. 같은 날 금융위에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선물이 그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날 국세청에서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같은 날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유사수신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하겠다. 근데 유사수 단속하는 데다가 도박장 가서 국세청은 세금 걷겠다는 얘기고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뒤섞여 있는 거죠. 예. 이제 자산을 이게 기초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뭐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다 그걸 뭐라고 믿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클라우드 상에 뭐가 있는 그런 기초 자산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린 조개 껍데기인데 아니면 벽돌인데 무지개라고 믿고 이것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기초자산이거든요. 사람들의 맞습니다. 믿음이 통화의 기초자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가 아닌가 싶은데 경제는 심리다.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경제는 대중심리인 거죠. 지금 이게 실체야라고 믿고 달려들면 테크놀로지는 실체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거래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쓰지 않으면 밸류는 계속 0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 게임이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코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기술 기반과 소스 코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기능을 내가 새로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넣은 게 이 부테린의 경우에 이 비트코인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진화한 코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넣고 소스 코드는 다 개방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은 얼마든지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고 저는 B2B용으로는 이더리움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아야 쓰는 거니까 또 기다려봐야 될 텐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건데 이제부터 무슨 싸움이냐 하면 약간의 기능을 추가하되 기능성 화장품이나 마찬가지죠. 미백이 좋습니다. 모공을 가려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브랜드 파워가 얼만큼 많은 사람의 로열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다양한 코인, 지금 10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이 코인의 랭킹이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퍼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는 비트코인을 누가 따라잡을까? 아까 말씀하신 이더리움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3위 경쟁부터는 얼마든지 다양한 코인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앙트르프르너들한테 이 기회가 차단돼 있다는 건 아쉬움이 있네요.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경제학적으로 망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렇죠. 수학 체증의 법칙이죠. 더 힘을 갖는 거거든요. 많이 모일수록 이건 단순히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그런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이제 쓰기가 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갑 같은 더 게 활용도 있고.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좀 더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거를 지갑도 붙이고 뭐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 할 수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올 3월달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라는 게 결성이 됐는데요, 뉴욕에. 그게 인텔이나 삼성 SDS도 참여하고 산탄데르나 BBVA 같은 금융회사들도 참여해가지고 이더리움 위해서 엔터프라이즈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자, 같이 실험해보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사람이 거기서 화폐 단위만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소스 코드를 올릴 수 있는 지갑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지갑이 이중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미국의 헤지 펀드가 석유
가격을 기초로 하는 뭐 상품 같은 것들을 코딩하고 올려놓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코드에 그 룰이 제대로 돼 있나만 확인하면은 거기다 이더리움을 쏘면은 그 상품에 가입이 돼 버리는 거고 네. 다 집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그런 형태로 이걸 바꿀 수 비트코인도 없는 거냐는 아니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네.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유사한 애플리케이션들 이렇게 붙일 얹을 수가 수가 있죠. 있는데 근데 지금 더 활성화된 건 이더리움이고 더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거기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거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막 네트워크라서 사용자가 많아야 이기는 거거든요. 네. 포털이랑 똑같죠. 사용자가 네. 많아야 이기는 건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나 아무것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장 큰 망을 가지고 있는 이게 계속 그 시장의 지위를 유지해 가지고 가려면 계속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계속 새로 개발되고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설립자가 지금 살아 있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다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설립자가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의 장점은 그럼으로 해서 인간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인간들의 거버넌스가 제일 작동하기 어려운 정말 알고리즘이 왕인 그런 블록체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수점 9자리로 늘린다? 이 룰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전체 참여자들의 한 8, 90%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네. 있군요.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은 그 비탈릭 부테린이나 창업자들이 살아 있고 이 사람들이 파운데이션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래 기록 하나를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순수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정책 결정에 때가 한번 묻은 블록체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트워크 이펙트의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 지위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같으면서도 다른 관점인데 저는 이게 브랜드 밸류라고 하는 게 인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러블리한 걸 좋아해요. 비트코인은 스토리텔링이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계속 덧붙여질 레전드가 될 것이고 이게 가상화폐계의 다스베이더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아버지 이렇게 될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부테린이 한국에 왔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 잘 보니까 채굴자들은 곧 다 망할 거다. 채굴하지 마라. 의미 없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작업 보상 방식으로 채굴을 하면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1년 내에 우리는 지금 보상 방식을 전환 중인데 지분 보상 방식으로 바꿀 거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더리움 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정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빨리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역할해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가 너무 좀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느낌이라 아쉬움이 남아요. 김도현 연구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기, 다음에 금융시장에서의 거의 투기적 광풍, 어떻게 보면 정말 튤립법을 보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거 좀 정부가 이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좀 자율적으로 좀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가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누가 끌고 가든 결과만 좋으면 되겠죠. 네. 민간이 나설 때인 것 같고요. 그래갖고 뭐 주민협회도 이렇게 자율기장 그렇죠. 다 만들었죠. 예, 하시는 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 정부한테는 뭐 감히 뭐 제가 그냥 하나의 해안을 드리자면 해결책을 드리자면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네.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외신 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